이번 순서는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달린다를 첫 번째 이슈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2020년은 수원시의 교통망 호재가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곧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이면서 아무래도 좀 잔치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때 이 예상이 되는 수혜와 투자 유의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세권, 역세권, 우리나라 역세권. 아주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막 달려. 네. 달려. 그래서 저 전철이 분당선이 쫙 달려서 광교 호매실로 가잖아요. 그러면 호매실이 경사 났네?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단지 아파트는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그 호매실 주변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서 우리가 전철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토지까지 투자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왜? 주변이 그 밑에 들어가면은 그쪽 주변이 개발 제한 구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토지 투자는 조심하고 아파트는 사도 가치가 올라요. 특히 요즘 역세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사회자님, 여기 있죠, 여기. 네. 뭐 서해안선이든 이게 우리 익산군 성당면으로 들어봐요. 그러면 역정이 들으면 땅값이 많이 올라요, 안 올라요? 모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예. 서울서 저기 우리 성당면까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가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시골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에 투자하는 토지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예. 그런데 철도가 개통이 되면 성당면 사람은 쇼핑하러 서울로 와요, 안 와요? 오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성당면이 더 고생해지는 역발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토지 투자 참 조심하고 아파트는 그래도 좋아지면 출퇴근이 유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값이 상당히 가치가 오를 수 있다. 그래서 네. 매력적이다. 이 두 가지 토지는 조심하고 네. 이런 경우에 아파트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예, 한번 판단해 봅니다. 네, 뭐 아파트는 뭐 일단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개발 제한 구역이 많기 때문에 토지까지 투자하시는 거는 좀 조심하라고 하셨으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체크 한번 만나볼게요. 1억 아파트 100만 호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곧 있으면 총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야 정당들이 다양한 공약들을 내걸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민주평화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대 1억 원 아파트 100만 호 공급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현실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을 우리 전북 익산군 성당면에다 지으면 누가 가서 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도권이다 그러면 예. 땅값만 20평 지으려면 1억 들어가 버려요. 땅값만.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는 상당히 100만 원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의 신도시가 사회자님 예.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글쎄요. 일본의 신도시들은 개발 제한 구역이 서울 수도권에 없다 보니까 도쿄 주변에 없다 보니까 신도시를 원주나 횡성이나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개발 제한 구역이 없으니까 그냥 얇게 그냥 싹 널리 펼쳐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신도시 만들면 수도권 입주가 쉬워요, 어려워요, 입성이. 기차싹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을 어디에다 공급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도심에다 공급해요, 서울 시내에다. 그러면 100만 원 산 사람들이 주변이 6억이야. 1억에 샀어요. 그럼 5억을 벌어주는 꼴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이제 형평성이 어긋나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이 현실적으로 좀 뭔가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거시기, 머시기, 후시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뭐가 마무리. 뭔지 예. 멍해 지금. 네, 그렇게 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정리를 해보면은 어디에다 100만 호를 공급하냐가 중요한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좀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이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규제 피하려다 소득세입니다. 자, 지난 20일이죠. 고가주택에 한해서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2년 만기를 맞은 세입자가 좀 오른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반전세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또 우려와 함께 있는데요. 이 선택이 집주인에게도 그렇게 좋은 결정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규제라는 것 자체가 뭐냐. 사회자님 집값이 막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규제를 하겠어요? 부양을 시키겠어요? 막 집값이 막 떨어져. 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라고 그러겠어요? 적게 내라고 그러겠어요? 적게 내라고. 그러죠. 하지 그러죠. 않을까요? 막 부양책을 쓰죠. 네. 세금을 조금 내자. 그래갖고 IMF 때 김대중 대통령님은 세금을 아예 안 받겠다 이랬어요. 그래도 누가 안 샀어요. 왜? 네. 5억짜리가 전세를 4억에 놨는데 집값이 3억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그냥 전부 다 피신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IMF 때. 예. 그래서 그런 때는 세금을 조금 받겠다, 안 받겠다. 양도소득세 없어요. 그런데 또 집값이 오르면 노무현 대통령님은 많이 받겠다. 12구, 831 왕창 받겠다. LTV, DTI 그때 다 나온 거예요. 사회자님. 다주택자 중과 종합부동산세 막 330 70%까지 양도소득세 받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세계적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명박 대통령님은 70%에서 낮췄어요. 조금씩. 그래갖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6%에서 38%까지 정상세율로 쭉 낮췄어요. 그런데 또 아파트 값이 세계에서 오른 이유가 뭔지 모르겠죠, 사회자님. 네. 오른 이유가 미국에서 서브프라임이 발생해서 떨어졌어요. 위기가 오니까 미국에서 전 세계가. 오른 이유는 미국이 돈 찍자 이래가지고 2008년 지구 생긴 이래 찍었던 돈의 양과 그 이후에 찍었던 돈의 양 있죠, 사회자님. 네. 비슷한 거야, 그냥. 왕창 찍어버린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유럽 돈 찍고 그냥 전 세계가 돈 막 돈을 찍은 거야. 옆에 일본 있죠? 일본 아베 총리께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아베 노믹스라고 아예 막 이름까지 지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돼서 부동산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고가 주택자에 대해서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그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득세를 물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것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그것을 소득세를 물리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전세나 반전세로 해서 올려서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충성하는 거잖아. 국가에다 얼마나 좋아. 이번 기회에 올려서 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떨어지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전세값. 그것이 걱정이지. 전세값이 떨어지면은 그때는 진짜 큰일이 벌어져요. 옛날에 IMF 때 보니까. 왜 그러냐면 전세를 10억에 놨는데 집값이 12억이었었어요. 근데 집값이 8억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회자님? 그럼 막 전세 2억을 빼줘야 되는데 집값이 더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규제 피하려다가 소득세 내는 것은 예. 사회자님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경사한 거야. 예. 경사한데 네, 경사했어. 뭐 그 정도군요. 예. 아니 생각해봐요. 피하는 네. 게 아니라 규제를 해서 예. 전세값이 오르고 월세가 올라. 올라서 내는 건데 돈 더 벌어서 내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경사예요, 경사. 떨어져가지고 빼주세요. 그러면 10억 어떻게 빼줘? 못 빼주면 자요, 안 와요? 그럼 오죠. 잠도 안 오고 예. 큰일 난다. 그래서 규제 피하려다가 소득세 내는 것은 기적이다. 멀리 기적이 이우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예. 네, 저희 전문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셋값이 뭐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다,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는 일단 좋은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